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능입니다. 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고객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직원 업무 효율성 조사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할 때 우리가 설문조사를 이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가 설문지에 구성하는 것과 그다음 설문지에 이제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지 타당한지 그죠? 이거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검사하는 방법과 신뢰성 검사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그 기업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또 있을 거고, 조직 내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뭐 조직 문화, 업무 환경, 경영진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 그 설문조사도 있을 거고요. 또 마케팅 캠페인이나 광고의 효과를 어떤 평가하고 소비자의 인식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마케팅 효과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신제품의 출시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제품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소비자 반응도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 조사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시장 동향, 경쟁사 분석, 소비자 행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업의 어떤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수집할 목적으로 시장 조사도 할 겁니다. 뭐 이 외에도 기업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하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은 고객 혹은 내부 직원, 내부 고객이죠. 직원이니까. 내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개선하고 또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타당도란다. 설문조사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검증을 해야 돼, 이 설문지를. 그럼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타당성 검증은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예요. 이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설문조사가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그러면 타당성 검증을 왜 해야 돼요?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보자는 거죠. 설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정 도구, 설문이 이제 측정 도구인데 이 사용된 설문이 실제로 원하는 개념이라든가 특성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을 더욱 신뢰성 있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타당성 검증이.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 보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설문조사의 어떤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수집된 그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인데요.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타당도 검증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 의사결정 기반할 수 있다. 기업이 타당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요. 전략적인 방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는 시장 동향, 그리고 뭐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은 미래의 동향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신뢰성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타당성 검증이 된 이 검증된 데이터는요. 다차원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차원적 통계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설문지 이제 그 구성 절차를 좀 보면요. 우리가 설문지를 구성할 때 필요한 정보, 무엇을 물어볼 건지,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은
뭐 우리 고객들한테 만약에 한다면 직접 만나서 할 건지 아니면 뭐 문자로 할 건지 아니면 이메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할 거고 질문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개방형으로 할 거냐. 개방형은 직접 뭐 이 제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작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 주관식으로 하는 게 개방형. 폐쇄형은 어, 다음 우리 회사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장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1번 매우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5번 매우 만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리커트 척도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질문과 순서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 특성, 인구 통계적 특성은 그 질문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안 그 질문지가 나왔어요. 그 질문지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전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 이거 한번 설문지 이해되냐, 모호한 게 있냐,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고객 뭐 한 30명 정도 먼저 이게 문항이 이해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 설문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설문지 작성 시에 주의할 점, 전문적 용어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만 쓰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 고객들 모르죠. 그래서 그런 전문적 용어는 좀 지향하고, 그리고 문항의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문항의 이해도가 이해를 잘 못하면 응답률이 이제 낮아져요. 무응답하거나 불성실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질문간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에 2개 이상의 내용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 제품의 디자인과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2개 묻는 거예요. 제품 디자인과 서비스. 그래서 각각 분리해서 물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친 사적 정보, 개인 정보 있잖아요. 뭐 소득 같은 거. 소득을 물어볼 수 있는데 1번 100만 원 미만, 2번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뭐 연봉 월 평균 소득을 써라, 수기로 써라 그러면 민감해서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유도 질문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정하에 질문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럴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의미 없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문 타당성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설문의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설문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개념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서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도 검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수집된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문 그 조사 결과가 설문의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이제 평가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건데요. 이 검증된 이 데이터,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데이터는 여러 가지 이제 다차원적 통계 분석이 가능하고 정확한 측정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더욱 정확하고 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타당성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설문 타당성 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조사 분석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거고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증진할 수 있다. 이 설문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설문 그 문항이 설문의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문 문항을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이제 하게끔 해서 평가하거나 그 질문지를 설문 대상자, 그러니까 응답할 대상자한테 설문 문항의 이해도를 이해하기 쉬운지 이 질문이
왜냐하면 같은 질문 했는데 다른 생각하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 응답자 고객들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냐, 이 질문이. 그런 방법이 이제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는 거고요. 구성 타당도라는 것이 이제 그 좀 객관화된 과학적 검증을 하는 겁니다. 타당성 검증을. 그래서 설문 문항이 그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이제 평가하는 방법인데,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요인 분석을 이제 평가해서 하고 응답의 개념적인 일관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어떤 회사에서 야, 이 요즘 HMR 그 가정 간편식 있잖아요. 간편식 음식 조리 이제 돼서 나온 거. 그거랑 또 이제 요즘에 밀키트 그거와 이제 유사한 밀키트가 좀 이제 요즘 대세잖아요. 양념까지 다 돼 있어서 어떻게 우리 냄비에다 물만 딱 넣고 다 때려 넣으면 이제 요리가 돼요. 그래서 밀키트가 이제 조금 많이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밀키트를 딱 했는데 밀키트가 시대적 반영에 의해서 너무 잘 팔렸어. 그런데 이제 그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밀키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겠습니다. 딱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 이사님께서. 그러면 우리 고객 4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을 대상으로 무엇을 측정할 건가를 먼저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업 실무진들이 고객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아니면 뭐 그 VOC,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질문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지도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그냥 이런 걸 좀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보자 해서 질문지를 막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 딱 이 타당도, 내용 타당도를 검증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고 설문지에 어떤 뭐 오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조금 안 되겠다. 타당도가 없다.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 질문이 너무 모호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거쳐서 질문지를 이제 만들어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 그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한 후에 질문지를 이렇게 딱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일반적 그 특성이죠. 인구 통계적 특성. 그 고객들의. 그래서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고 나서 내용 타당을 먼저 검증한 다음에 기아의 성별은 1번 남자, 2번 여자, 기아의 연령은 1번 뭐 10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여러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직접적으로 이제 쓰게 해서 이렇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기아의 학력은 뭐 1번 고졸이야 4번 대학 온 졸까지 혼인 여부는 기아의 직업은 근데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이렇게 보기로 나열해 주고 왜냐면 기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직업 난 이거 말고 뭐 다른 직업 있어 그러면 거기다 이제 가로치고 수기로 직접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기아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1번 200만 원 미만, 2번 200에서 300만 원 미만. 근데 200에서 지금 이건 예시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 이렇게 딱 써줘야 됩니다. 그다음 7번 기아와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 가족 구성원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썼고요. 가족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왜 뺐냐면 요즘 그 1인 가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동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구성원의 수. 일주일간 밀키트 구매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밀키트는 어떤 용도로 구매하십니까? 1번 식사용, 간식용, 도시락용, 접대용, 여행용, 6번 기타 하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물론 이제 더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더 물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설문이 막 10분, 15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고객이 일단 지루해해요. 그리고 응답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해서 핵심적으로 알아볼 것들만 딱딱딱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 특성도 너무 많은 걸 물어보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본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문항이 지금 총 26개로 이제 압축이 된 거예요. 첫 번째가 밀키트, 뭐 우리 회사 밀키트, 뭐 땡땡 밀키트 해도 되고, 밀키트는 레시피별로 포장되어서 조리 방법 간단하다. 세트로 되어 보관 저장이 편리하다. 식재료가 조절되어 조리 시간을 줄여준다. 구매가 편리하여 쉽게 구입한다.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 26번에 밀키트 구매는 유익하다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26개.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실무진들이. 맛도 물어보고 맛에 대한 거, 가격에 대한 거, 또 밀키트 품질에 대한 거, 밀키트 만족에 대한 거,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막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척도는 니커트 5점 척도로 1번 뭐 예를 들어서 밀키트는 레시피별로 포장되어서 조리 방법이 간단하다. 1번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번 매우 그렇다까지. 그러면 이제 5번 매우 그렇다. 나는 매우 그렇다예요. 밀키트를 많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도 밀키트 자주 먹거든요. 요즘 밀키트가 상당히 좋아갖고 사실 뭐 이제 아내도 일을 하니까 밀키트를 많이 이제 애용하는데 가끔 저도 요리는 합니다. 예. 그런데 밀키트가 맛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거의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그 채점 체크할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이렇게 26개의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건데 고객들한테 배포를 하는 거예요. 최종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타당성 분석은 뭐라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조사의 사용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겁니다. 즉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테 그 배포를 했잖아요.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집된 데이터 뭐 400명으로 아까 한다 그랬으니까 4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타당성 검증을 먼저 이제 해주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요인 분석을 대표적으로 하거든요. 타당성 검증은. 요인 분석을 이제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추상적 개념의 공통 요인을 추출해서 변수에 내재된 잠재적인 구성 개념을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인 분석은요. 관찰 가능한 여러 변수의 특정 어떤 잠재 요인,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아까 26개의 질문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 여러 그 26개의 질문에서 특정 잠재 요인, 그러니까 특정 그 요인끼리 그룹화가 될 거예요. 26개가 개별적인 건 아닐 거예요. 맛을 우리가 물어볼 때 맛에 대한 질문을 당신의 밀키트가 맛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물으면 그 밀키트 전체의 맛을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몇 개를 해놓는 거야. 맛에 관련된 거를 한 3-4개씩 질문하는 거예요. 추상적 개념이니까 맛을. 우리가 이 제품의 속성, 구매 의도, 뭐 이런 거, 맛, 가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전자기기처럼 저울이나 어떤 측정기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 못하죠? 그죠? 그 측정할 수 있는 시대적인 과학이겠죠. 엄청난 과학이겠죠. 그게 안 되니까 질문을 통한 이 추상적인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몇 개의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상적 개념과 어떤 관련된 행동을 관찰하거나 혹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사용해서 그 개념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당성 검증을 하는 거다. 요인 분석을 하는 거다. 그리고 설문 문항이 개념을 잘 구성하는지 그 타당성을 가지고 요인을 잘 설명하는지 통계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인 분석에는요. 검증해야 될 게 있어요. 타당성 검증을 과학적으로 하려면.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뭐 회전, 뭐 사각회전, 직각회전, 뭐 이런 공통요인 분석, 주성분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주축요인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복잡한 얘기 빼고 주성분 분석이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가장 적은 수의 26개의 질문을 각각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적은 수의 그룹으로 묶어서 압축해낼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성분 분석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회전 방식은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사용하는데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석 방법을 가지고 검증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트렛의 구형성 검증의 유의성, P값 유의 확률이 0.000 그 유의 확률이 0.05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KMO 값이 0.7 이상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분산 설명량이 60% 이상, 그리고 요인 적재값, 요인 적재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0.4 이상, 뭐 혹은 좀 까탈스럽게 보면 0.5인데 0.4 이상 나오면 된다. 실무에서.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야 할 텐데 이건 좀 바로 이제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26개의 아까 그 질문과 일반적 특성 빼고요. 그 본 질문 그거를 가지고 400명의 이제 그 설문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요인 분석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가 KMO 값이 지금 보면 0.897 이렇게 나왔거든요. 0.7 이상 나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KMO가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의 확률이 0.00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유의 확률이 0.05 미만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밑에 표를 보면 요인 1, 2, 3, 4, 5, 6 이렇게 나왔잖아요. 26개의 설문을 놓고 요인 분석을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요인 분석을 딱 했더니 그 26개의 요인이 6개의 그룹화로 이렇게 요인으로 그룹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고유값이라고 있는데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높을수록 중요한 요인이다. 뭐 이런 겁니다. 분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해당 그 그룹화된 그 요인들이 전체 분산 중에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 누적 분산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6번에 요인 6에 71.554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누적 분산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누적 분산 71.55%는 54%는 출출된 6개 요인의 전체 분산의 71.5%를 설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개로 구분된 요인이요. 전체 분산의 71.5%를 설명한다는 결과는 달리 말한다면 대략 28. 그 나머지 차액 28.5%는 정보 손실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 누적 분산값이 60% 정도는 돼야 이걸 60% 정도는 되고 한 40%는 정보 손실이 있다고 우리가 감안하고 그래도 60%는 돼야 되지 않냐 그 설명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타당도 검증에 대한 거는 됐다. 그러면 6개의 요인, 아까 26개의 질문을 가지고 요인 분석을 했는데 6개의 그룹화로 됐다며 그럼 그 6개의 그룹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요인 적재 값들, 이 막 수치들 있잖아요. 이게 요인 적재 값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 2, 3, 4, 5, 6, 6개의 요인으로 묶인 거예요. 이 요인 적재량은 이 각 측정 질문 있잖아요. 측정 질문과 1, 2, 3, 4, 5, 6번 6개의 그룹화된 이 요인 간의 상관관계 값을 의미하는데요. 요인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동일한 구성 변수로 그룹화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값이 그룹화된 이 값이 0.4에서 0.5 이상의 값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으로 이제 묶여 있는 지금 그 박스 1번, 2번, 3번, 4번, 5, 6의 계단식으로 박스가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쳤냐면 0.8끼리 높은 값을 보인 것끼리 1번 요인에 이렇게 묶여서 했고 그 밑으로는 이제 그 0.8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룹화가 안 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요인에서는 0.851부터 0.761까지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 위아래로는 낮은 값이야. 그래서 2번 요인에는 이 질문 4개가 그룹화, 3번 요인도 그렇게 그룹화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룹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이 질문들이 같이 이렇게 묶였어요. 그룹화가 됐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 그러니까 1번 요인의 그 질문 5개가 있는데 2번이나 3번, 4번, 5번, 6번에 다른 쪽에도 그룹 그 높은 0.4 이상의 그 값을 보이는 그게 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그렇다면 이 측정 항목은 좀 삭제를 고려하거나 삭제하고 그 여러 다른 이제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미세하게 뭐 0.4 이 정도의 값으로 다른 쪽에도 요인에도 있다. 그럼 그 무시하고 그냥 1번 그룹은 이렇게 묶였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1번 요인의 그룹화된 요인 적재값을 보면요. 그 0.8의 다 범위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의 요인 적재 값을 보니까 전부 다 0.4 미만으로 다 이렇게 적재가 돼 있어요. 그죠? 0.8끼리 묶여 0.8 정도의 그 범위의 값으로 있고 2, 3, 4, 5, 6은 나머지 다 0.4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가 딱딱딱 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룹화 돼 있어요. 그 질문들끼리.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 요인 적재값이라는 걸 가지고 그룹화된 건 알겠어. 그럼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우리가 한번 어떻게 그 표현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묶인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밀키트는 레시피별로 포장돼서 조리 방법 간단하다. 식재료가 손질되어 조리 시간 줄여준다. 방법이 간편해서 식사 준비 편리하다. 구매가 편리하다. 쉽게 구입한다. 세트로 되어 보관 저장이 편리하다. 이렇게 그룹화가 됐구나. 그래 정의를 해보는 거죠. 밀키트 제품이 식사와 조리가 간편해 편리함을 느끼는 정도라고 우리가 이 5개의 질문을 정의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거를 하나로 우리가 그 어떤 그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걸 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을까? 이걸 편의성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 밀키트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 밀키트 구매는 유익하다. 밀키트 구매는 긍정적이다. 밀키트를 계속 구매한다가 또 그룹화가 됐대요. 이걸 정의를 해봤어. 밀키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로 호의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명명해 볼 수 있을까? 이걸 지속 구매 의도라고 명명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정의를 다 질문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나서 세 번째는 이걸 가격이라고 하자. 네 번째를 맛이라고 하죠. 공통 그 유사성 있는 요인끼리 이렇게 다 묶인 거예요. 맛이라고 하자. 다양성이라고 하자. 품질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의 검증을 하고 이렇게 그룹끼리 묶이는 걸 가지고 편의성, 지속구매 의도, 가격, 맛, 다양성, 품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죠.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이 지금 크게 보면 크게 이제 큰 추상적 잠재 개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묶였잖아요. 편의성, 지속구매도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상관관계, 서로 간의 어떤 연관성, 상관관계 분석, 그 다음에 뭐 영향관계 분석, 뭐 가격이 지속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맛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거 전체가 영향력 크기가 어느 정도가 더 크고 여러 가지 분석. 또 성별에 따라 이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편의성에 따라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우리 밀키트 구매 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엄청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마케팅 개선 방안이라든가 타겟 마케팅을 하거나 경영, 운영, 의사결정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다. 타당성 분석을 안 하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뢰성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신뢰성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래? 신뢰성 분석이라는 것은 조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이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타당성 검증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뢰성 검증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타당도 그 요인 분석을 하면서 그 그룹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인, 추상적 그 잠재 개념을 그룹화해서 변수를 명명했잖아요. 편의성, 다양성, 맛, 가격,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뢰도 검증을 하는데 신뢰도 검증은 대표적으로 크롬바 알파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값이 0.6 이상일 때 신뢰도를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0.919, 0.798 쭉쭉쭉 해서 0.903까지 0.6 이상의 신뢰도 크롬바 알파 값이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를 이제 확보한 겁니다. 즉 신뢰도라는 것은요,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까지 검증을 했는데, 편의성,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외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맛, 가격, 품질 이런 것은 내재적 속성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그 관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일관되게 모여 있죠. 그러니까 총을 딱 쐈는데 요게 계속 맞췄어. 관역 조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관되게 쐈어. 여기를. 이건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관역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역에는 안 맞았어. 그러니까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막 남발돼 있잖아요. 이 총알이. 이거는 신뢰도도 없고, 타당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쓸모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설문지로 따지면. 아무 의미 없는 질문지, 그리고 그 설문 응답자들이 전혀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질문지. 완전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검증 안 된, 이런 설문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안 된 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분석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그림 그거는 타당도와 신뢰도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일관되게 측정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타당도와 신뢰도 정확하게 그 관역에 다 맞췄어. 이건 타당도도 있고 신뢰도도 좋은 그 객관화된 데이터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설문조사 후에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응답 빈도야. 이거 고객들 설문지 해봐. 대표님, 우리 고객 맛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전혀 만족하십니까?에 매우 그렇지 않다 1번을 뭐 몇 퍼센트 응답했고요. 보통이다 몇 퍼센트 응답했고요. 매우 그렇다 몇 퍼센트 응답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객관화된 통계적 검증을 해야죠. 다른 다차원적 검증을, 이 빈도 분석만 해갖고 고객의 모든 것을 그걸 다 파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객관화된 과학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증된 데이터는 통계 분석은 향후 이제 운영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타당성, 신뢰성이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다. 그 요인들 간의 어떤 인과관계 검증이 가능하고요. 설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 간의 어떤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조금 더 내부 이제 이 대표님이 약간 좀 깨어 있어. 그래서 야, 직원들도 이제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에게 마음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공감 능력 향상과 함께 고객 지향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요.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이사가, 인사과 이사님이 공감과 관련한 설문을 구성한 후 전 직원에게 조사 실시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해 볼게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이것저것 이제 또 한 거예요. 이 마음 건강, 대표님 좋네요. 이 직원들이 어떤 그 마음 건강, 마음 챙김 이런 거를 딱 조사를 해서 그 고객 공감 능력 이런 걸 조사해서 그런 어떤 교육도 하고 이 교육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고객 앞으로 더 진취적인 고객 지향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대표님이죠. 직원도 보살펴야 돼요. 고객을 보살피기 전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타당도 검증의 그 KMO라든가 구형성 검증은 다 이제 오케이 됐고, 누적 분산도 65.616%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실질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을 이제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네요. 고객에게 미소 짓는 것이 어렵지 않다. 고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뭐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좋아한다. 고객의 요구에 본능적으로 공감하게 한다. 이건 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거예요. 서비스 업종.
고객을 기쁘게 하며 만족감을 느낀다.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가 이 1번 요인의 높은 요인 적재값으로 같이 그룹화가 된다.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응답했을 때 그렇게 일관되고 어떤 그 공통된 응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쭉쭉 해서 이렇게 보니까 1번 요인을 고객 지향이라고 칭한 겁니다. 정의를 내리고 이 변수 명명을 지향, 고객 지향.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직원을 도와준다. 주위 직원에게 도움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업무량이 많은 직원을 도와준다. 뭐 이렇게 있어. 이걸 업무 협력. 그 다음 세 번째, 업무 성과가 좋은 동료의 기쁨을 잘 이해한다. 동료가 말하기 전 그의 기분을 잘 이해한다. 쭉쭉쭉 해서 4개의 그룹이 되는데 이걸 인지공감이다. 그 다음 네 번째, 화난 사람을 보더라도 기분의 변화가 없다. 동료의 기분에 휩싸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4개의 그룹화가 됐어. 이거를 정서공감. 그 다음에 동료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다. 마지막으로 동료와 사적인 일에 대해 자주 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4개의 또 그 측정 요인들이 그룹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행동공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신뢰도를 보니까 고객 지향에 좀 873, 마지막 행동 공감이 0.768까지 0.6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이 질문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타당도를 확보한 그 질문 측정 도구들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 고객 지향과 업무 협력, 인지 공감, 정서 공감, 행동 공감을 가지고 여러 조금 다른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교육 방침과 또 고객 지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직원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문지 구성하는 그 계략적인 방법과 타당도와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